저는 오늘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봤지만 허탕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부터 줄 서 기다려보지만 일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인생을 즐길 나이라는데 저는 왜 이 새벽에 낯선 외국인 노동자들 틈바구니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럽기만 합니다. 저는 1973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마지막 파병용사, 올해로 78세 김익태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안산 원곡동은 참으로 치열한 곳입니다. 생존을 위해 타국에서 건너온 젊은 다문화 인종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니까요. 이곳은 책이나 뉴스에서 말하는 낭만적인 그런 외국인촌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최전방 생존 현장입니다. 저 또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늙은 폐잔병의 한 사람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총칼로 무장한 월남전의 전쟁터 한복판과 별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 전 제 인생에서 전쟁을 2번 치르는 전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월남전 제대 후 우체국에서 38년을 일했습니다. 말단으로 시작해 국장까지 지내며 명예롭게 퇴직을 했지요. 퇴직하던 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넉넉한 퇴직금에 서울 신림동의 번듯한 자가 아파트까지 부족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엔 아내의 약봉투와 낡은 제 이력서 한 장뿐입니다. 지난번 이 채널에서 재산 분할의 333의 법칙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안산역 복개다리 아래에 멈춰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3분의 1은 세상을 위해, 3분의 1은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반드시 내 자신을 위해 쓰고 죽으라는 그 말이 제 뼛속을 핥히더군요. 정말 사무치도록 후회 막심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니 망치로 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연한 진리를 망각한 채 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몽땅 털리고 말았으니까요. 뒤도 재지 않고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쏟아부은 미련한 애비였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지금 와 생각하면 나와 자식놈 둘 다 망치게 한 무지한 행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더군요. 부모가 자식에게 죄책감을 가지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그 빈틈을 파고들어 결국 그 값을 받아낸다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38년 우체국 생활을 하며 또 그중 10년은 주말 부부로 살며 경무에 시달리느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에 그 미안함에서 우러난 행동이 결국은 서로를 망치게 한 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면 매일같이 찾아와 며느리와 함께 눈물로 호소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국 국장 시절에 모아둔 제 생명줄과도 같은 현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털어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급한 불을 꺼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쓴물을 먹고 스스로 뭐가 잘못되어 사업이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게 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의지와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당장 눈앞에 닥친 부도만 막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뒤 아들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위기라며 통사정을 하는데 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급한 불만 끄면 위기는 더 커져서 돌아온다는 것을요. 대전에 사는 제 친구 역시 비슷한 꼴을 당했는데요. 그 친구도 저처럼 공직에서 퇴직했는데 아들이 치킨집을 하겠다고 해서 퇴직금 1억 5천을 통째로 주었답니다. 1년 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장사가 안 돼서라고만 했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알아보니 아들은 가게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프랜차이즈 말만 듣고 가게만 열어두면 장사가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보고 고쳐보려는 노력도 없이 안 돼서라는 말로 그냥 그 1억 5천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만약 그 친구가 아들에게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네가 대출을 받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보라고 했더라면 실패가 두려워서라도 이를 악착같이 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 돈이 걸려있으니 죽기 살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그 쓴맛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배웠을 텐데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된답니다.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모른 채 자식이 사업해보겠다고 하니까 노후 자금까지 몽땅 털어준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내 자식은 다를 거야. 애비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중에 쥐들이 엄마 아버지 외면하지 않고 잘 봉양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했던 믿음이 결국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딸아이 시집 보낼 때도 무리해서 전세를 얻어줬는데 그래야 부모 도리를 다하는 것 같고 사돈집에 체면이 서는 것 같고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은 냉혹하더군요. 절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결국 부모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게 있을 때나 불이 나게 찾아오지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 써먹을 데 없는 냄새나는 골치 아픈 노인네로 여긴다는 그 아픈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반지하 연립으로 밀려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나이만 먹었지 제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더라고요. 헛살았어요. 인생을 헛살았지요. 지금 제 자식들은요, 자기들도 살기 바쁘다며 1년에 전화 몇 통 하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명절에도 코로나 후유증이니 뭐 얘들 학원이니 하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풍경은 저보다 더 비참하더군요. 한 친구는 퇴직 후에 빚을 내서 아파트 평수를 넓히며 성공한 척 허세를 떨었지요. 주변에서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하더군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9%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는 시한폭탄과 같다고요. 집값이 올라도 현금화하지 않으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착시일 뿐이며 결국 빚쟁이 아파트일 뿐입니다. 그 친구가 아파트 평수를 뒤늦게 늘린 이유는
손주들이 놀러 오면 방이 있어야 된다. 뭐 놀이기구니 뭐니 뭐 늘어놓고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자주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손주 녀석들 잠깐 놀아주고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데 없는 돈에 2억 빚을 내서 그 집을 넓힌다. 지나고 보니 정말 해서는 안 될 미친 짓이었어요. 이 모든 게, 이 문제는 퇴직 후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노인네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월 80여만 원으로 대출이자 100여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며 버텼지만 3년 만에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지만 팔리질 않더군요. 금리가 오르니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사려는 사람도 없더랍니다. 결국 경매로 집이 넘어갔고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팔렸습니다. 대출금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더랍니다. 지금 그 친구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느 시골 빈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 집은 너무 좁고 냄새난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 때문에 집을 넓혀 그 고생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 노인네들의 이 참혹한 생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38.9%입니다. OECD 평균 14.8%에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100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작년 202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노인이 8,891명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78세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22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22년을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40대 중반까지 일하는 그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이 노인네가 버틸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지요. 저처럼 손에 남은 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이 안산 원곡동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외국인들이 짐을 나르고 오토바이가 질주합니다. 강연이나 책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70대, 80대 노인네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젊은 녀석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노인네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용주들은 젊은 외국인 노동자만 고릅니다. 힘세고 빠르고 말도 잘 듣는다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뭐 시키는 일에 이유가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세요. 뭐 시키면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감을 얻습니다. 하루 8만 원. 감사한 일이죠. 이 노인네가 8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이 8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치열함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병약한 아내의 약값 50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78살 먹은 전직 국장. 이게 제 현실입니다.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50만 원, 병원비까지 합치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프면 곧 돈이라는 사실을요.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경고를 하더군요. 저에게 100세 시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지옥과 같습니다. 혼자 남겨질 아내를 생각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노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준비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8년 우체국에서 성실히 일하고 국장까지 올라갔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니 내 꼴은 지금 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젊은 시절엔 계획이 창창합니다. 화려한 그림을 그리죠. 그러나 그 계획이 뜻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고 나면 준비한 것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지 마세요. 그건 결국 자식을 망치게 하는 짓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스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요. 부모가 노후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퇴직 후까지 집 대출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수입이 없는데 퇴직 후에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그 집은 골칫거리가 되며 결국 은행에 뺏기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제 또 다른 친구 하나는, 그 친구는 퇴직 전에 집을 넓혔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하는 마음에 퇴직금 1억에 대출 2억을 더해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보니 수입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전부인데 대출 이자는 120이 넘으니 적자가 나는 거지요. 결국 3년을 버티다 못해 집을 팔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져 2억 5천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3억에 산 집이 2억 5천이 됐으니 5천 빚이 남는 것입니다. 퇴직금 1억을 넣었는데도 결국 5천을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친구는 달동네 허름한 집에 살며 전철을 타고 작은 꽃다발이나 난 화분을 배달하는 알바를 합니다. 80세 나이에 말입니다. 셋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하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 찾는 횟수가 많아지고 큰 수술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돈이 왕창 깨지는 것이지요. 저희 부부만 해도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1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약값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고 존엄도 잃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켜야 해요. 과거 우체국 국장 시절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선물을 보내고 뭐 찾아오고 머리를 조아리고 했지만 제가 퇴직하고 돈 떨어지고 나니 그 화려했던 인맥은 연기처럼 한순간 사라지더군요. 지금 저는 새벽 인력 시장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이들을 만나며 인생 광야길에서 비로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계획 없이 살아왔는지, 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꽃감 빼주듯이 다 빼주고 나니
지금 와서 이 사는 게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살아왔는지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 자식을 망치는 것이며 결국 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주택이라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지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유년기엔 공부전쟁, 청년기엔 취업전쟁, 중년기엔 생존전쟁을 치룹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좀 쉬어가며 인생을 정리할 때인데 그때까지 저처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생존의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다시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예전에 명예, 체면, 국장이라는 직함 다 인력센터 앞 쓰레기통에 쳐 넣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퇴직 후 주어지는 그 무료한 시간의 공포를 이길 방법은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사는 그 생존의 전투, 그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 심장이 받아들이는 그 사고의 그 가치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사람의 활력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돌볼 수 있는 힘이나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제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걷기와 근력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AI인가 뭐 챗GPT인가 뭔가 하는 이런 새로운 것도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우스만 까딱까딱하면 노인네도 월 몇백을 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 노인네들도 준비를 해야 해요. 변해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결국 기회를 얻기 마련이니까요. 이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놀면서 환경 탓, 부모 탓만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 새로운 공부를 끝까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거울 삼아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겐 노력 없는 대가는 얻을 수 없다라는 삶의 그 경험적인 교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절대 여러분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먹고 살 것을 남겨두는 것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저는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살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방치된 물건들을 버리듯이 자식에 대한 미련과 과거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비록 오늘도 인력 시장에서 일감을 얻지 못했지만 내일 새벽 저는 다시 월남전의 전쟁터와 같은 그 새벽 인력 시장으로 또다시 나갈 것입니다. 78세의 이 나이에 이력서를 새로 쓴다는 것, 제 손은 떨리지만 아직 살아있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노후를 앞둔 동년배 여러분, 저를 거울 삼아 실패 없는 인생을 사세요. 이 채널
일부에서 들었던 돈의 경제학, 재산의 333의 법칙을 뼈에 새기세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얻었으니 재산의 3분의 1은 세상을 위해서, 3분의 1은 자식을 위해서, 3분의 1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죽으라는 이 333의 법칙 잊지 마세요. 이 333의 법칙을 뼈에 새기세요. 저 또한 내일의 해가 뜨면 다시 원곡동 외국인 근로자들 그 한복판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 다시 발버둥을 칠 생각입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회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곳 안산 외국인들의 이 생존의 그 전쟁터와도 같은 현장에서 저는 매일같이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린 죽는 날까지 삶 자체가 어차피 치열한 전투이고 우린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긴장을 풀어도 총알이 언제 내 앞을 지나갈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 저와 동년배인 노인네들 명심하세요. 죽는 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등대와 같이 뭔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